통합적이고 계층적인 로 조직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을 제시해. 윌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윌슨을 그 당대 행정학자들이 처방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교과서에서는 행정관리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서는 원리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원리라는 거기서 원리주의 할 때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조직 구성의 원리야. 통합적이고 계층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리들이야.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면은 통합적이고 계층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윌슨이 그 당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다 이제 통합적이고 조직이 통합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통합적이고 계층적으로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처방을 하는데 이게 다 조직 구성 원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윌슨은 행정 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부여할 것을 제안을 했어. 기억나지? 어? 행정 수반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모든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윌러비가 조금 구체화시켰어. 그래서 윌러비는 조직 구성의 원리로서 4가지 원리를 제시를 해요.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도 몇 가지 원리를 얘기했어. 뭐 권위의 계층화, 그 다음에 통솔 범위, 뭐 포스트 코브 이런 원리를 했는데 요걸 다시 윌러비가 제시한 조직 구성 원리로 다시 설명할 거야. 중복돼 사실은. 중복돼.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관리론이라든지 원리주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원리들 쭉 제시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설명하는 그 4가지 원리들은 윌러비가 제시한 거야. 그래서 윌러비는 첫 번째 권한과 책임 집중의 원리. 이게 이제 윌슨이 얘기한 것을 다시 그 확대해서 제시한 거지.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행정 책임자에게 행정기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왜 그렇게 권한과 행정 책임자한테 권한과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행정기구가 주어진 목적을 향해 움직이도록 통합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행정기구가 주어진 목적을 향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행정 책임자가 행정기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위를 부여한다. 이 앞에 부분은 윌슨이 한 얘기가 같대. 행정 책임자한테 행정기구를 통제하고 통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위를 부여한다. 왜 부여하느냐? 행정기구가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동질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동질성의 원리인데 이건 뭐냐면 유사한 활동들은 묶어서 노동 분업을 반영한 조직 단위들이 수행하게 한다. 이제 우선 이 말이지. 노동 분업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조직 단위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돼? 유사한 활동들 하나를 묶어서 그 활동들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은 여기 조직 단위에 부여하고 또 다른 유사한 활동들을 여기다 부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총무과가 되는 거고 인사과가 되는 거고 무슨 사회복지과가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이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지. 유사한 활동들을 묶어서 노동 분업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직 단위들이 수행하게 한다. 여기는 다 이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야.
이게 동질성의 원리야. 유사한 기능들은 하나의 조직 단위에 묶어야 된다. 유사한 활동들은 하나의 조직 단위에 묶어서 동일한 조직이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해되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관리 계층의 원리인데 권위의 계층화하고 같아. 계층의 원리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행정 책임자가 조직 구성원을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과 권위가 계층적으로 구조화 시켜줘야 된다. 권한과 권위를 계층적으로 구조화 시켜야 합니다. 권위의 계층화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최고의 이걸 묶으면은 최고의 행정 책임자가 한테 행정기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여기가 이그제큐티브지. 그리고 조직 단위들은 노동의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 단위들을 몇 개 나누고 각각의 조직 단위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이 조직 단위들을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직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위에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돼? 행정 책임자가 구성원들 행정 책임자라 그래도 되고 상관이라고 그래도 되고 상관이 부하들을 쉽게 통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과 권위를 계층적으로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하이라키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상관이 부하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과 권위를 계층적으로 구조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은 이게 기업 모델로부터 기업의 기업을 조직하는데 기업을 구조화시키는데 사용된 원리들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행정관리론이라든지 원리주의 보면은 무니하고 웨일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두 사람 다 그 GM의 그 회장이었어. 제너럴 모터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제시하고 기업 조직을 구조화시켰어. 근데 기업 조직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무니하고 웨일리가 제시한 구성 원리들을 보면은 윌러비하고 윌슨이 제시한 조직 구성 원리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래서 무니 웨일리가 제시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 통일의 원리. 우리 이거 얘기했어, 그지? 명령 통일의 원리는 계층적인 조직 구조에서 각 사람은 오직 한 명의 상관을 갖는다. 그지? 한 명의 상관을 갖는다. 두 명이 상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부하는 한 명의 상관만을 갖고 상관은 제한된 수의 부하를 감독한다. 여기 잘 보면은 여기에 명령 통일의 원리가 통솔 범위의 원리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야. 통솔 범위가 그랬지.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해야 될 부하의 수에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 제한된 수의 부하를 감독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솔 범위의 원리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계층적인 조직 구조에서 각 부하는 이렇게 하면 되지. 각 부하는 오직 한 명의 상관을 갖고 각 상관은 제한된 수의 부하를 감독한다. 감독해야 된다. 이런 거지. 명령 통일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의 원리, 그래서 계급 원리라고 그랬어. 영어로는 스케일러 프린시플. 계급 원리. 이거 뭐냐 하면은
조직의 상이한 수준들 간의 수직적인 노동 분업을 의미한다. 상이한 수준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수준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야, 이거. 이 레벨이야, 레벨. 이런 거를 우리가 계급을 말해, 계급. 계급을 말해, 레벨이잖아. 이게 레벨, 이게 레벨이야. 조직에 있어서. 이게 레벨. 상이한 계급들 간의 노동 분업을 의미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 이그제큐티브가 수행해야 될 기능하고 이 밑에 있는 바로 요 밑에 있는 걸 갖다 국장이라고 얘기하자. 국장이 수행하는 데는 기능은 틀린 거지. 국장과 이그제큐티브 간의 수직적인 노동 분업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이 국장이 수행해야 될 기능하고 그 밑에 있는 과장이 수행해야 될 기능은 다른 거지. 국장과 과장 간의 수직적인 노동 분업이 있는 거지. 이제 군대 용어로 따지면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얘가 이거야. 군대에서 장군과 사병이 수행하는 활동이 다르다 이거. 그것은 계급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야. 그 계급 원리야.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의 원리는 요거는 동질화의 원리하고 사실 같아. 동질화의 원리. 이거는 조직의 그 상이한 조직 단위들 간의 수평적인 노동 분업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까는 그 이제 계급의 원리는 레벨들 간의 상하위 간의 수직적인 노동 분업 아니야? 이거는 수평적인 같은 레벨 안에서 다른 조직 단위들 간의 노동 분업이야.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인사과하고 수행하는 기능이 틀린 거지. 이걸 기능의 원리야. 동질화의 원리하고 비슷해. 조직의 상이한 조직 단위들 간의 수평적인 노동 분업. 여기 이제 군대 용어로 사용하면은 보병과 포병이 수행하는 역할이 틀려. 활동이 틀려. 그지? 활동과 기능이 틀리다. 이것은 기능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인사과와 총무과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른 것은 기능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개선과 참모의 구분. 이것도 이제 기업 조직에서 기업에서 조직을 구조하는데 활용되는 그 당시에 많이 활용됐던 원리야. 개선과 참모가 구분돼야 된다 이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의 분업을 말하는 거지. 노동의 분업을 말하는 거죠. 크게 보면 개선과 참모의 구분. 개선 조직은 이제 보통 개선 조직을 라인이라고 그러고 참모 조직은 스텝이라고 그래. 스텝 오피스. 그다음에 개선 조직은 라인 오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선 조직은 이제 여기 있는 조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가 행사되고 명령이 전달되는 통로상에 위치한 그런 조직들. 권위가 이렇게 행사되고 명령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통로에 위치한 통로에 명령 계통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명령 계통에 위치한 그런 조직들 말하는. 그에 반해서 이제 막류 조직은 이제 하는 일이 명령을 전달하고 무슨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개선 조직의 그 조언을 하는, 개선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제공하는 조직이야. 우리 군대에서 이게 다 군대 용어거든. 막료, 개선 이런 것들 아까 보병, 포병 이게 다 군대 용어 아니야. 근데 군대 용어가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화된 조직이었어. 가장 합리화된 조직의 대명사 그러면 군대 조직이었어. 그래서 그 용어들도 군대 조직으로부터 많이 빌려와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썼다. 이제. 그래서 군인들 보면은 참모 그러면 누구냐? 사령관 참모 그러면은
사령관. 보통 이제 개선 조직 그 참모 조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렇게 조직 도표 상에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런 조직이죠. 여기가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참모.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은 다 참모 기능이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에게 라인 조직에 있는 대통령에게 조언과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조직들. 대통령 비서실이 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직제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무슨 보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 뭐 차관보, 그다음에 무슨 주사보, 뭐 보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그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다 그 참모 조직들이야. 보좌한다라는 거 보좌. 근데 그러니까 이 보좌하는 조직들, 이 참모 조직들은 명령이 전달되고 권위가 행사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아. 보고는 이 개선 조직, 개선의 이런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명령 계통의 라인을 따라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막료 조직은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보고받을 그런 권한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차관보도 명령을 전달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그래. 마치 라인처럼 개선 조직처럼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 이론은 안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도 사실은 참모 조직 아니냐? 참모 조직인데 얘네들이 장관들한테 명령하거든. 개선처럼 행동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행정개혁을 할 때 항상 그 문제시 되는 거야. 청와대 비서실은 참모의 기능에 국한돼야 된다. 개선처럼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행정개혁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야, 항상. 이제 이론은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원리들이 여러 가지 원리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제시됐지만은 원리들을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어. 두 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하나는 뭐니? 분업의 원리고 하나는 조정의 원리야. 분업하는 거고 조정이야. 여기서 이 두 원리는 뭐니? 분업의 원리고 분업과 관련된 거지. 그렇지? 이 두 가지 원리는 이거는 명령통일의 원리, 이게 분업의 원리, 조정의 원리. 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분업화시키면 항상 그것이 조정돼야 돼. 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서 피터 블라우라는 그 유명한 조직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든 예는 너트하고 볼트가 만드는 사람이 이제 분업화돼서 너트와 볼트가 만들잖아. 근데 그게 조정이 안 되면은 각자 크기가 다른 너트와 볼트를 만들어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너트와 볼트가 다른 사람이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틀리더라도 그걸 그 위에서 조정해서 같은 크기로 만드는 그런 조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지. 조정하기 위해서 주로 계층을 두는 거지. 계층을 두는 거지. 그래서 보면 명령통일의 원리, 계급 원리 이것도 사실은 분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수직적 분업을 의미하지만은 분업의 원리에 속하냐 조정의 원리에 속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정의 원리로 보는 것이 더 나아. 왜냐하면 장군이 부하의 활동을 조정하잖아. 계급을 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이게 그거지. 권위의 계층화지. 권위의 계층화지. 권한 계층의 원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지. 자, 권한과 책임 집중의 원리 이건 뭐야? 조정의 원리고 동질성의 원리는 분업의 원리고 관리 계층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지. 그지? 분업과 조정으로 양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 분업이 되면 항상 그것이
분업되고 그냥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그럼 엉망이 되는 거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분업의 효과가 성취되지를 못해. 항상 조정돼야 돼. 관리 계층의 원리하고 이제 그 관리 계층의 원리하고 권한 책임 집중의 원리는 이게 사실은 이제 비슷한 원리지. 근데 이제 권한 책임 집중의 원리는 행정 최고 수반한테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그 권한 계층의 원리는 꼭 최고 행정 책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 부하 간에 상하 간에 상관이 부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가 계층화돼야 돼. 권한과 권위가 계층적으로 구조화시켜야 된다. 됐냐? 그리고 이제 OPA는 전통적 행정은 그 내부 조직 관리에 있어서 탑다운 내부 조직 관리에 있어서 상관은 부하한테 명령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야. 탑다운식으로 내부 조직을 관리하지. 그지?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시민과 행정기관 시민 간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 전체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탑다운이야. 이 조직이 있고 여기 시민이 있어. 탑다운식으로 조직이 관리되고 시민도 탑다운식으로 이 탑다운적인 그런 성격이 행정기구 내에서 상관과 부하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구와 시민 간의 관계도 탑다운식이라는 거지. 얘네들이 어떻게 돼?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고 얘네들은 그냥 수용하는 거지. 클라이언트지. 그지? 얘네들이 통제하면은 통제를 그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탑다운식이야. 이게 바텀업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 행정기구의 운영이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극도로 제한된다 그랬지. 두 가지 예를 들었어. 그지? 왜 들으냐?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을 보면은 시민의 역할은 선출직 공직자를 4년에 한 번씩 뽑는 것으로 끝나.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돼? 옆에서 지켜보는 방관자야.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방관자라고. 스펙테이터야. 그 정도의 역할이야. 기대하는 역할이 그거야.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통적 행정은 권한과 권위를 조직 상부에 집중시키고 시민을 통제의 대상 또는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로 간주하고 있어. 이해되지? 그지? 권한과 권위를 조직 상부에 집중시키고 그 조직 상부에 집중된 권한과 권위를 통해서 행정 조직을 관리하고 시민을 통제의 대상 또는 행정 서비스 수동적인 수혜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리더십과 관련하면 전통적 리더십에 집각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전통적 리더십에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었어, 그지? 그거 다 가지고 있어. 첫 번째, 권력과 권위가 행정 책임자한테 집중돼 있다. 그리고 리더십은 누굴 위한 것이라 그랬지? 전통적 리더십에서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리더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더십은 행사된다. 조직 리더한테 필요한 기술이 뭐라 그랬어? 명령 통제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다.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 주어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계층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거 아니야. 네 가지 요소 다 들어가 있지. 어? 안 들어가 있어? 리더가 선출직 공직자들이 개정한 법과 정책을 행정기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층적이고 통합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통합적인 계층적이고 통합적인 구조를 위해서 몇 가지 구성 원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이 탑다운적인 성격인데 탑다운적인 성격, 조직 내부 관리가 탑다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탑다운적인 그 성격이 조직 내에서 상하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구와 시민들 간에서도 탑다운적인 그런 성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됐냐?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전투적 리더십은 계층적 권위를 기반으로 하는 관료 조직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리더십이다. 됐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NPM도 이것도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은 NPM의 핵심화도 이게 NPM에는 어떤 리더십이 작용하느냐. 그 핵심화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NPM의 그 도널드 캐틀이 제시한 여러 가지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제시해서 7가지인가 8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정부는 시장적 유인을 활용해서 관료제의 병리를 근절할 것인가. NPM의 목표는 관료제의 여러 가지 병리들을 없애버리는 데 있었어. 관료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장 유인을 통해서 관료제의 병리를 제거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법으로 내세운 게 첫 번째는 공공기능을 민영화시키는 거. 민영화시키면 어떻게 돼? 시장 유인의 적용을 받겠지. 민영화된 거는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민영화시키고 또 그것이 힘들면은 민간 위탁시켜라. 서비스 전달을 민간 위탁시켜라. 이런 해법을 제시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게 다 관료제 병리를 없애기 위한 거지.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관료기구가 수행하는 것을 시장화시키라 이거. 시장화. 시장 유인의 적용을 받게 만들라. 그래서 뭐 이제 관료제 병리를 없애기 위해서 민영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 그것이 안 되면 민간 위탁시켜라. 민간이 수행하게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제, 컨슈머 초이스 이거지. 이걸 제시했는데 소비자 선택제라는 것은 지금 처음 나온 개념 같아서 다시 설명하면은 소비자 선택제가 뭐냐? 영어로는 mechanisms for consumer choice. 소비자 선택제. 이게 뭐냐? 정의 내리면은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 체제 또는 바우처의 공급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 체제. 서비스 전달 체제를 공급자가 몇 개 두라는 거지. 공급자를 몇 개 둬서 소비자가 자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거지. 또는 바우처 공급을 통해서 바우처가 상품 서비스 구매권이라고 그랬지,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 구매권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만들도록 하자는 거죠. 독점인 경우에 비해서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데 보다 더 유리하겠지. 소비자 선택제를 주면, 그지? 관료기구는 독점이지. 이런 거를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소비자 선택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할 거야. 리더십의 기능은 로잉에서 스티어링으로 바뀌어야 된다. 리더십의 기능. 관리자의 역할은 로잉에서 스티어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재창조론의 그 저자인 오스본하고 게블러는 정부의 서비스 전달 역할을 줄이고, 서비스 전달 역할이 로잉이지, 그치? 로잉은 서비스 전달하고 집행하는 거라 그랬어. 집행하는 거. 서비스 전달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 로잉이라 그랬어. 로잉을 줄이고, 스티어링이라는 건 사회를 조종하는 역할.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역할. 그래, 역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걸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이 리더십의 핵심 기능이 돼야 된다. 라고 제시했다. 관리자의 핵심 기능이 뭐냐?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이다. 스티어링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지? 구체적으로? 로잉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거야. 이게 로잉이야. 그러면 스티어링은 정책을 개발하는 거. 정책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그 개발된 정책을 수행할 서비스 공급 기관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은 선택된 서비스 공급 기관에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성과 평가한 다음에 유인 제공하는 거. 이거를 얘기했어, 그지? 스티어링.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거. 스티어링. 성과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거래를 개발하는 거. 세 번째, 성과 평가하고 유인 제공.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성과 기준 설정하는 것이 정책 개발을 보면 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걸 정책 개발로 보면 된다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행한 서비스 공급 기관을 선택하는데 선택 과정에서 경쟁을 주입한다 이거. 이게 중요해. 선택하는데 경쟁을 주입하는 거. 경쟁을 주입하는 그 장치가 뭐냐면 두 가지 크게 그 장치가 하나는 경쟁 입찰 제도. 경쟁 입찰 제도. 또 다른 장치는 소비자 선택제. 아까 얘기했고. 경쟁 입찰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영어에 많이 나오죠. 컴피티티브, 텐더링, 프로세스. 이게 이제 경쟁 입찰제. 경쟁 입찰제는 여러분들 민간 위탁할 때 민간 위탁 이제 정부에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 위탁하겠다 그러면 자기네한테 민간 위탁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쓰레기 처리 업자들이 경쟁을 시키는 거지. 민간 위탁 사업자들이 쓰레기 처리 업무를 수탁받기를 원하는 민간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지. 경쟁을 통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민간 사업자, 그 쓰레기 처리 업자를 최종적인 민간 사업자로 선택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거 경쟁 입찰 제도. 쓰레기 처리 업무를 경쟁 입찰에 붙이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는 거지. 경쟁을 시키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선택해서 그 서비스 공급 기관에 운영 자금을 제공해요.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필요한
처리한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성과 평가를 해서 유인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제를 통해서 선택 과정에서 경쟁을 주입하는 방법이 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소비자 선택제를 통해서 경쟁을 주입할 수 있어요. 선택 과정에서.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거냐? 이게 소비자 선택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선택제야. 스쿨 초이스. 스쿨 초이스. 교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야. 이거 한번 설명했을까? 어떤 지역의 단위 학교들이 여러 개 있잖아, 그지? 단위 학교는 학교야, 그냥 학교. 여러 개 있는데 이 단위 학교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해. 자기네들 커리큘럼도 제정하고 교사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자기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해서 주어진 자원을 재량껏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지? 양질의 교사를 끌어당길 거고 모집을 할 거고 또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이 단위 학교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학생들은 보트 바이 핏을 통해서 선호에 부합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이게 학교 선택제야. 우리 지금 약간의 학교 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지. 그지? 선생님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떡볶이에서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학교마다 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고.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좀 들어와 있는 거지. 자율형 사립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업자들 간에 교육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업자인 단위 학교들 간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들이 그 자율성을 갖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보팅 바이 핏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유인이 생기지. 학교는 학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유인이 생겨. 그리고 얘네들한테 뭘 주냐 하면은 학생들한테 바우처를 줘. 교육 서비스 구입 바우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선택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바우처를 제시를 해. 주면은 이 학교는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청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돼?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학생들은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할 유인이 생기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니? 서로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서로 단위 학과들이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시장 유인을 통해서 관리주의 병리를 근절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는 시장적인 유인을 활용해서 관리주의 병리를 근절할 것인가?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소비자 선택제. 소비자 선택제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할 유인이 생기고 학교는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일 유인이 생긴다는 거지. 시장 유인 아니야.
그걸 통해서 관료제 병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 선택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 선택제는 뭐 제한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혹은 바우처의 공급을 통해서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이 단위 학교들이 다 뭐니?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돼? 얘네들은 또 바우처가 있지. 학교 선택 때는 서비스 대안적인 서비스 전달 체제와 바우처를 결합시켜 버린 거지. 이해돼? 이해돼? 자, 이게 이제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리더십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설명 못 들으면은 이게 전혀 안 돼. 할 수 없어. 전통적 행정에서는 최고의 교육 체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 총책임자, 교장이지. 교장 또는 교육감한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지. 다시 말해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가 교육 총책임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성취되지. 어떤 사람이 교육감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리더에 의해서. 그렇지? 아주 개혁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교육감으로, 그 관내 교육감으로 오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육의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목표는 교육 서비스가 한 단계 좋아지는 그 목표는 어떻게 성취되지? 리더십을 통해서 성취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육 총책임자의 노력에 의해 성취돼. 그지? 그런데 NPM에서는 뭘 통해 성취되지? 그게 경쟁과 선택의 체질을 통해서 성취되지. 경쟁과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돼? 교육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잖아. 자, 따라서 시장 유인이 공공 리더십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시 말해서 학교가 많은 학생을 확보하려는 유인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를 선택하려는 학생의 유인이 함께 작용해서 공공 리더십이 수행하려 하는 최고의 교육 서비스가 확보되는 거지. 이 말 알겠냐? 이거 이 설명 안 되면 몰라. 시장 유인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야. 교육 총책임자가 해야 될 역할을 총책임자에 수행되는 강력한 리더십의 역할을 시장 유인이 대체하게 만들어. 그래서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 144쪽에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리더가 해야 할 기능이 대체된다. 이해돼?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대체되는 거야. 이 말이 이 말이야.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경쟁과 선택의 체질을 통해서 교육 총책임자가 수행했던 리더십 기능이 대체된다. 시장 유인이 공공 리더십의 기능을 대체한다. 되냐? 이해되니? 선택과 경쟁과 선택의 체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교육 서비스 질이 올라갔어. 미국의 그 워싱턴이지. 미국의 수도에서 한국인 그 미셸 뭐라는 그 한국인 있지. 한국계 미국인이 교육감이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지금도 아마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여자가 이제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워싱턴 D.C.의 그 그 워싱턴 D.C. 교육부의 그 교육 성과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그걸 갖다가 전국 최고로 끌어올렸어. 그건 뭐지? 관리제적인 방식. 리더에 의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들어와가지고 총책임자가 들어와서 관료기구를 통해 가지고 명령 그 상명하복의 관료기구를 통해서 계층적인 권위 구조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어. 근데 이제 그때 반대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택과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서비스를 올려라. 그런 리더십은 옛날식이다, 옛날식. 지금 이 시대는 안 맞는다. 그러면서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단위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그 자율성을 통해서 각가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만들고 학생들은 선택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단위 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할 것이고 경쟁할 유인이 생기고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학생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 그 유인을 통해서 뭐가 했던 그 기능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이 리더가 할 기능을 대체한다 이거죠. 학생의 선택이 미셸이 해야 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이해돼? 이해돼? 돼야 돼. 이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리더십 유형하고 어떤 거에도 맞질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 붙인다 그러면 마켓 마더 오브 리더십 이렇게 붙이면 돼. 리더십의 시장 모형. 설명이 되냐고. 이해돼? 이해돼야 돼.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히 미국에서 TV 디베이트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서로 갑론을박하는 주제야. 강력한 사람의 통솔을 통해 가지고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은 선택과 경쟁 체제를 통해서 시장 유인을 통해서 교육 서비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할 것인가. NPS는 이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 네 가지. 이게 네 가지가 사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못해. 서로 이렇게 중첩적이야. 쉐어드 리더십. 이거는 이제 이걸 강조한 사람들 내가 이름을 적어놓은 거야. 네 가지 리더십 얘기했지, 그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이 네 가지가 NPS에는 네 가지 리더십을 모두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쉐어드 리더십. 이거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쉐어드 리더십도 될 수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도 될 수 있고 밸류 베이스도 될 수 있고 캐틀리스트 다 돼. 근데 한번 그냥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눠봤어. 쉐어드 리더십은 번역 어떻게 한다고? 공유대 리더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더 좋은 번역은 나눔 리더십. 우리 요새 많이 쓰잖아. 나눔 리더십. 야,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건 있잖아. 새로 적어놓은 거 없어.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 앞에 여러분들 노트 찾아봐봐. 다 나와. 네. 첫 번째, MPS 뭘 얘기하냐? 권한 부여를 통해서. 누가 권한을 부여한다고? 행정가가 시민에게 권한 부여를 통해서 공직자와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고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덕 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요하다. 행정가의 책임은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에 깊이 참여해서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할 시민적 책무를 다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시민은 반대로, 시민은 그에 반해서 시민은 공직자를 도와 정부가 잘 작동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둘 다 뭐니 이게? 권한을 같이 공유하고 책임도 같이 지도록 하죠. shared power, shared responsibility. 권한을 같이 공유하게 만들고, 다 이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야. 권한을 나누고, 그리고 협력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나온 결과는 양자가 다 책임지도록 하자는 거야. 둘이 같이 책임지도록 하자. Shared power, shared responsibility. 권한 부여를 통해서 공직자와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고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 와닿아? 쉐어드 리더십이라는 게 와닿아? 핵심이 뭐지? 권한을 공유하고 함께 일하고 협력해서 일하고, 협력해서 일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모든 결과는 같이 책임진다. 밸류 베이스 리더십. 이것도 뭐 앞에서 얘기한 거. 시민들이 대화 수기를 통해서 개발한 문제에 대한 해법.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물론, 해법이 개발되는 과정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누가 해야지? 저거를 유도하지? 공공 리더지? 밸류 베이스드 해법들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리더십이 가치에 기반한 리더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의 공익추구적인 성향은, 개인이 공익추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MPS 개인을 뭐라고 본다 그랬지? Active, Engaged, Public Spirited. 공익추구적인 성향이 있어. 그렇지만은 정부가 공익에 입각해서 행동할 때 더욱 강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의 공익지향적인 성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공익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공익이 뭐야? 밸류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빈센트라고 크로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요. 모든 공직자는 가치를 중시하는 리더로서 행동해야 된다. 가치를 중시하는 리더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새로 들어간 거지. 앞에 부분은 쭉 얘기했고. 됐냐? 돼? 왜 이렇게 오늘 덥냐 이렇게? 여기는 여름이야.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하고 사실은 밸류 베이스 리더십하고 거의 구분을 할 수 없어. 그냥 같이 섞어서는 상관없어. 근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이 공익추구적인 성향이 있지만은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능력을 더욱 배양하고 개발하는 데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 그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노트 보면 미리 다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개인이 공익청의 성향이 있지만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능력을, 공익지향적인 능력을 더욱 개발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익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돼. 왜 공익지향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지? 강화시키는 게 저거와 관련돼 있지.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변혁시키는 거지, 변혁. 그들의 가치와 태도, 목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공익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참여해야 되는 목표, 태도, 가치들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보다 공익지향적으로, 여기 개인의 공익지향적인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강화시킨다는 것이 그들의 가치를 목표, 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 말이 이제 그거지. 이게. 정부는 시민들이 공정태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익을 벗어나 장기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나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을 지도록 교육시킨다. 리더십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거, 집어넣어주는 거. 새로운 이익, 보다 펀더먼털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와 태도, 이해관계를 불어넣어주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사람을 개조해놓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촉매적 리더십. 촉매적이라는 것이 뭐라 그런다? 퍼실리테이트라 그랬지? 촉진시킨다라는 거. 촉진이라는 거 뭐냐면은 뭐지? 막혀 있는 것을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퍼실리테이트 한다는 거. 네.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문제를 이 정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반사가 뭐라 그랬지? 공유 문제라 그랬어. 공유 문제. common problems. 그지? 해법이 쉽지가 않아. 찾기가 쉽지 않아. 그런 공유 문제를 누군가가 풀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 풀어. 그지? 공유니까. 그런데 그걸 풀도록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어줘. 포럼을 만들어줘.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공유의 문제를 논의할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어줘. 그리고 시민들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 인게이지먼트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 가치가 서로 이 충돌할 수도 있거든. 충돌할 때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 그래서 시민들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게 만들어. 충돌을 없애준다는 거지. 충돌이 생기지. 불가피하게. 그걸 뚫어준다는 거야. 맡긴 것을 뚫어줘서 공동의 이익을,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견하도록 한다. 공직자는 시민들의 공동의 문제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들이 말은 안 써 있지만 뭐니? 가치 갈등을 조화시켜주는 거. 뚫어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캐톨릭 리더. 이게 네 가지를 이렇게 내가 일부러 구분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했지만은 네 가지가 같이 작용해. 알았어? 이것도 쉐어드 리더십 이게 쉐어드 리더십이라 얘기해도 상관없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얘기해도 상관없어. 밸류 베이스 리더십 얘기해도 상관없어.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분화시킨 거, 구분한 거. 알았어? 자, 리더십 끝났어. 자, 이제 우리가 주제 하나 남았어.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서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지.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은 종강인데, 그지? 종강이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수업 모드에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를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 그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쫙 보여주고 일사천리로 설명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딱 도표 보면 이해돼야 될 거야, 이제. 도표 거기 있지 않냐, 책에? 18페이지에? 어? 그걸 이제 보면은 기존의 책에서 그 MPS하고 구분해 놓은 거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꽤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야. 도표를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 질문. 이해되니 이거 오늘? 학교 선택지 이해돼? 시장 유인이 리더십 기능을 대체한다. 이해돼? 개인의 선택이 리더십 기능을 대체한다. 이해돼? 선택과 경쟁이 리더십 기능을 대체한다. 이해돼? 이해해야 돼. 그걸 뭐라고? 앞에서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구태여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마켓 마더 오브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리더십의 시장 모형으로서 시장 모형의 리더십. 전통적 사실 그렇게 보면 이거지. 전통적 리더십이 있고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있고 그 중간에 시장 리더십.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